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욱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호킹 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유명한 천재과학자 스티븐 호킹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독서지수인데요. 요즘 미국에서 이 독서지수가 새삼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스티븐 호킹의 저서 중에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책이라 이 책을 산 독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조사해본 결과 이 책을 사놓고 끝까지 읽지 않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고 해서 이때부터 사놓고도 읽지 않은 책의 독서지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도 호킹 지수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는 전체 분량의 고작 평균 6.6% 정도만 읽었다고 하더군요. 다시 말해서 이 책을 사놓고도 그냥 서가에 꽂혀놓기만 하고 읽지 않은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말입니다. 오봉옥의 책치 오늘은 독서 르네상스 운동의 상임 대표이자 얼마 전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조남철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모실 그 조남철 교수님께서는 박두진 시인의 마지막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그동안 제가 이렇게 여는 시로 신앙송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우리 교수님께서 워낙 박두진 시인의 시를 암송해서 이렇게 여러 자리에서 낭송을 하신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박두진 시인의 시를 부탁해 볼까 하는데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뭐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선생님의 시 중에 묘지송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시입니다. 북망이래도 금잔디 기름진데 동금한 무덤들 외롭지 않으리. 무덤 속 어둠에 하얀 총루가 빛나리. 향기로운 죽음에 내도 풍기리. 살아서 설턴 죽음 죽었음에 인해 안서럽고 언제 무덤 속 환히 비춰줄 그런 태양만이 그리우리. 금잔디 사이 할미꽃도 피었고 삐삐 배종 맷새들도 우는데 봄볕 포근한 무덤에 죽음들이 누워있네. 예, 이거 뭐 시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늘상 이렇게 많이 읊조리신 것 같아요.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신앙독이 되네요.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박두진 선생님과의 이렇게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박두진 선생님 하면 어떤 기억이 가슴에 이렇게 남아있는지 그 말씀 한 말씀해 주시죠. 아까 우리 우 교수님께서 박두진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선생님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청록배 시인으로 그냥 멀리서 글로만 알고 있었죠. 대학에 와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고, 직접 갖고 와진 것은 제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하면서 운 좋게 선생님의 그 조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년 퇴임하실 때까지 제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뭐 제 박사 논문도 지도해 주셨고, 또 제 줄에도 서주셨고, 또 고맙게도 제 동생의 줄에까지도 서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오고 있고, 이제 돌아가신 지 꽤 되셨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현재 박두진 그 문학상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선생님과의 말씀을 드리려면 그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1981년 1월인가 2월일 겁니다. 아마 전두환 정권이 새로 이제 등장하면서 새로 이제 군부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때 그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이 100분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선생님 그 자리에 계셨죠. 제가 조교를 할 때였는데 대학원. 그리고 피해 다니셨어요. 그때 뭐 국정원이었나요? 안기부였나 하다가 결국 그 중간에 제가 이제 몇 번 선생님 뵙고 따로 뭐 이런 신문도 해드린 일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잡혔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표현 좋지 않지만은, 뭐 이제 남산에 끌려가셨습니다. 다녀오셔서 다행히 크게 그 고초나 모욕을 당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갔다 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침 취조하는 사람이 고대 출신인데, 그 조지훈 선생을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자네가 지금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진심으로 국가를 위해서 내가 서명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그 문학사에 굉장히 많은 시인, 작가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자기 시와 자기 생활을 일치시킨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의미의 시인, 시를 쓰는 사람, 자기 생활과 시를 가장 일치시킨 분이 바로 해산 선생님이었고, 그 점에서 저는 해산 선생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연세대학교 하면 가장 상징적인 분이 윤동주 시인하고 네. 박두진 시인을 자주 이렇게 듭니다. 네. 저도 그 연대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그 두 분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그랬는데, 오늘 직접 박두진 그 시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이렇게 존경의 마음이 더 이렇게 그 갑절이나 더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워낙 그 선생님께서 얼마 전까지 총장도 이렇게 지내셨고 그래서 바쁘세요.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모셨는데 감사합니다. 근황을 한 말씀. 이게 뭐 지난 9월 말까지 예. 그 방송통신대학의 총장으로 이제 뭐 봉사를 했습니다. 이제 마치고 지금은 이제 대학원 강의도 하고, 또 원래 이제 제가 관심 가졌던 그 NGO 활동, 이제 독서 르네상스 운동 일도 하고, 또 제가 그 총장이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했던 일 중에 하나 제동포와 관계한 NGO 활동을 좀 했습니다. 동북아 평양연대라는 단체 거기도 있고, 또 제동포 포럼, 그래서 그런저런 일들을 하느라고 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또 다른 그 뭐라고 할까요? 고마움, 이런 큰 봉사하는 그런 성취감,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쨌든 그 총장의 자리는 버려놨지만은 여전히 제가 가졌던 그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지난 말입니다. 그 어떤 그 시민단체에서 하는 그 제중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포럼을 한다길래 그냥 슬리그머니 자리에 가서 한참 한 2-3시간 앉아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갖고, 또 우리 사회에 그런 문제들을 좀 환기시킨다고 할까, 또 독서에 대한 문제, 제동포화 문제, 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두진 시인이 그렇게 그 어목한 시절에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서명을 하셨듯이 참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NGO 활동을 참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독서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그 독서 르네상스 운동이 어떤 조직이고 그동안에 그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한국 사회가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신적인 가치의 소중함, 그것을 대신해서 완전히 물질적인 가치만이 그냥 넘쳐나는 사회가 되지 않았느냐. 왜 그럴까? 그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너무 책을 덜 읽지 않느냐. 그런 이제 고민 끝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쉽게 접하게 하고, 책을 통해서 자신도 살찌우지만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독서 운동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5월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제가 여기서 일일이 그분들 이름을 다 댈 수는 없겠습니다만, 모여서 이제 독서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었고, 그 시민단체의 이제 상임대표로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독서의 가치 또는 책의 중요함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해지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해서 좀 고민을 해본다면은, 인터넷에서 얻는 지식하고 책에서 얻는 지식의 차이가 뭘까?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에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우리가 잘 차려진 그 한정식, 한상을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가벼운 지식이죠. 단편적이죠. 체계적이지도 않고 그런 지식들은 인스턴트 식품, 햄버거 같은 게 아니겠는가. 둘 다 사람에게 음식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에너지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비쌀지 모르지만은 잘 차려진 한정식 상은 우리들에게 골고루 그다음에 과정을 통해서 또는 그 지식을 얻을 때 그 지식을 얻는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은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그 인터넷 스마트폰을 얻는 지식들은 그러하지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더 건강해지려면은 이 독서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독서 르네상스 운동을 시작을 했고, 지금 뭐 이제 1년 좀 남짓 나긴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러저런 뭐, 사업도 했고, 또 국회의장과 공동으로 어떤 그 행사도 했고, 그 다음에 독서 정책과 관계한 세미나도 열었고 했는데, 이제 조금씩 체계가 잡혀가니까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독서 진흥과 관계한 정책을 개발해서 제안을 하거나 독서에 관한 토론을 하거나 또는 독서 활동을 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쪽의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독서 르네상스 운동의 리플렛을 이렇게 보니까요. 네, 네. 두 가지가 이렇게 그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는 네, 목적인데 목적은 독서로 정신 가치가 빛나는 문화복지 사회를 건설한다. 네, 이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범국민 독서 생활화 운동을 펼친다. 네. 이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그 두 가지 하두를 이렇게 제기하면서 시민단체가 하나 이렇게 발족됐는데 그 두 가지 하두를 내건 그 좀 더 구체적인 네, 설명을 네, 좀 네, 네. 해주신다면요. 저는 우리 사회가 굉장한 정신적 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사회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은 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독립한 국가로서 짧은 시간 내에 정치적인 민주화도 어느 정도 이루었고 또 경제적인 산업화도 이루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너무 압축되다 보니까 무언가 놓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무언가 놓친 게는 정신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선비정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비라는 말 얼마나 좋은 뜻으로 쓰였습니까? 요즘은 이상하게 그 말이 뭔가 고루한 것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사회가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물질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저의 아이들 포함해서 많은 그 젊은 친구들 보면은 자기가 가진 것의 귀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손에 쥔 것은 당연히 손에 쥔 거라고 생각하고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더 큰 욕망, 더 큰 욕망만을 찾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우리가 오랫동안 그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조선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건강한 정신으로서의 그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없어진 게 아닌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그 물질 중심의 그 사고에서는 폐해들을 무언가 고쳐나가려면은 다시 한번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르네상스라는 말을 써기로 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신적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중심적 가치를 만들자는 뜻이었고, 그래서 그런 정신적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중심적 가치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라고 할 때 역시 저는 이제 독서라는 생각을 합니다. 독서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가는 과정을 그야말로 제대로 밟고 가기도 하고 또 그 제대로 단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제대로 그 길을 다 밟고 갈 때 마지막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길의 주변의 소소한 것들도 다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만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고 그 목표로 가기 위한 과정까지도 중요시 한다면은 역시 독서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독서를 생활화하고 그 독서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정치적 가치를 다시 찾자라는 측면에서 독서를 내서 그런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교수님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독서의 생활화가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독서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뜻으로서는 참 훌륭하고 또 독서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그 정신적 가치를 내세우는 데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 뭐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를 비롯한 독서 르네상스 운동에 이제 여러 같이 고생하는 분들의 생각은 우리 그럼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예전의 지하철로 다시 돌아가자. 지하철에서 책 읽기도 한번 해보자.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하철역마다 그 지하철 문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책을 배치해두고 편하게 읽게 하고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점점 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좋지 않은 일인데 그 공간에 수익을 창출하는 뭐 이러저러한 작은 가게들이 들어섰어요. 그런 것들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지하철 내에서 우리 독서 읽는 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는 이제 아까 제가 우리 대학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큰 단위에서 큰 조직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 독서 감상문 뭐 공모 대회 같은 거 지수 뭐 상투적이고 뭐 그런 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독서에 대한 좀 관심을 고지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책 선물하는 것 그래서 저 얼마 전 11월 11일이 무슨 뭐 빼빼로데이라고 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 하여튼 언제부턴가 매년 무슨 데이가 몇 개씩 만들어집니다. 다 근데 그게 다 상업적인 이유 때문 아닙니까? 뭐 발렌타인데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이게 상업적 목적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에게만 주지만 이제 여자도 남자에게 주자 또 그런 게 만들어졌고 또 빼빼로도 이런 거 만들고 무슨 삼겹살 데이 뭐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로 가장 보면 책 읽는 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 읽는 날 한번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책을 선물로 주는 풍토를 한번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우리 대학 그 청장 일을 하면서 이제 대학이니까 이제 많은 뭐 이제 외부 손님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뭐 이러저러한 기념품들, 뭐 넥타이도 있고 뭐 별별 뭐 기념품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참 제가 보니까 좀 허무합니다. 넥타이라는 거 뭐 사실 뭐 쉽게 뭐 말 수 있고 우산도 주고 뭐 맛있는 데 사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우리 대학엔 그 출판 문화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출판물은 굉장히 큽니다. 크죠. 1년에 한 뭐 교과서 한 200권 찍고 그다음에 이제 교양도서, 그러니까 교과서 환경도서도 굉장히 많이 출간합니다. 그래서 그 책들 선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처음에는 무슨 책을 선물로 하냐 이거 무슨 뭐 가서 읽긴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넥타이를 준다 해서 꼭 매라는 법도 없고 그 집에 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책은 혹시 받은 사람이 안 읽으면 옆에 사람이 읽지 않겠는가. 제가 4년 동안 진짜 굉장히 많은 책을 그 선물로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뜻도 있었습니다. 사실 뭐 책이라는 선물이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었고 또 뭐 학교를 홍보한다는 뜻도 있었습니다만은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는 그 선물을 받은 분들이 나중에 어떤 책을 받아서 읽었는데 좀 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이제 가끔 연락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진짜 책 선물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대학은 이제 외부 소문들에 책 선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책 선물을 하는 풍조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이것은 다 이제 생활 속에서 책과 가까이 하자 뭐 그런 뜻으로 시작한 거고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하면서 크게 하지 못했는데 독서와 관계한 그 정책 개발을 하고 그런 개발된 그 정책을 제안하는 좀 것들을 앞으로 좀 중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그를 관장하는 이제 행정부서가 있긴 합니다만은 행정부서의 경우는 아무래도 현장과는 좀 거리가 있고 또 관에서 보는 현장하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현장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독서 진흥과 관계한 정책 제안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책을 가까이 두는 적어도 당분간은 책을 들고 다니는 게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좀 사회적 분위기 그런 것들을 좀 뭐 하고 싶습니다. 책을 선물하는 날 참 네. 좋은 아이디어다. 네. 그래서 책을 이렇게 선물하자. 그래서 빼빼로데이처럼 네. 매월 하루씩 정해서 네, 네, 네. 특히 여기서 보면은 13일 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선물을 하자고 그러는데요. 네, 네.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들었어요. 13일 하면 서양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불길한 숫자라고 네, 네, 네.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왜 하필 13일로 이렇게 네. 책 선물하는 날로 정했는지 궁금해요. 예, 뭐 이제 13일이지 말씀하신 예. 대로 이제 뭐 서양에서 이제 불길한 예. 숫자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13을 이렇게 써보면은 북어 때 비, 오. 비를 이게 뭐는 1, 3자가 쓰면 비가 됩니다. 예. 일단 거기서 이제 끄집어낸 거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양적 사고 그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아까 말한 무슨 발렌타인데이라든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왜 서양의 문화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오히려 우리가 13일을 한국 사람들은 책 주는 날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홍보의 의미도 갖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13일을 불길한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그걸 갖다 책을 주는 좋은 날 바꿔보자 그런 생각에서 13일을 책을 선물하는 날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북드림데이라고 했거든요. 북드림데이. 이제 드림이라는 게 우리가 드리다라는 말의 명사형이기도 합니다만은 영어는 드림, D-R-E-A-M, 꿈입니다. 꿈. 그래서 이 드림이라는 말 속은 그냥 드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북을 통해서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해보자. 그런 사실 속내라고 할까요? 해설하면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제 독서 르네상스 운동에 대해서는 잠시 여기서 이렇게 멈추고요. 이제 어렵게 모셨으니까 조남철 교수님의 개인사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이 궁금해요. 어린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대다수 우리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아주 이제 가난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가난했고 그때는 다 가난했었죠. 한국 사람들 다. 다만 이제 책을 굉장히 좀 많이 읽을 기회는 있었습니다. 저희 백부님께서 문학 청년이셨어요. 그래서 백부님에게 책이 참 많이 있었죠. 백부님께서 책을 많이 읽을 기회가 있었고 지독히 가난했었는데 그 가난이 부끄럽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너나 할 것이 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이 그냥 우리 그냥 요즘에 우리 옷처럼 그냥 가난이라는 게 그냥 우리의 옷이 아니었는가 그 시대에 이제 그 가난에 대한 그런 어려운 경험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든 가난했던 것 같고 책은 참 많이 읽었는데 그때 어리고 하니까 그냥 닥친 대로 읽었죠. 그야말로 그냥 난도 잡도이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좀 아쉽습니다. 좀 체계를 가져서 누군가에 의해서 독서에 대한 지도를 받았다면은 좀 더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참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책과 관계해서 이제 생각나는 것들은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언젠가 한번 이제 화장실 급했습니다. 근데 제가 화장실 갈 때 꼭 책을 들고 가는 버릇이 있어요. 이게 나쁜 버릇이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책을 찾다가 약간 실례를 조금 했습니다. 급하게 화장실 갔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굉장히 혼났는데 하여튼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부모님은 이제 북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는 요즘의 시골같이 자연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 많이 읽고 뭐 하고. 근데 저희 백부님이 문학 청년이셔서 그랬는지 저도 자연스럽게 같은 걸 책 읽으면서 이러면 나도 뭐 글 썼으면 좋겠다, 뭐 시 썼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냥 가난했지만 그래도 그냥 그 가난을 불편하지 않고 그게 큰 것 같습니다. 예, 어린 시절에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은 또 국문과로 이렇게 진학을 하셨는데요. 국문과를 딱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요? 일단 뭐 초등학교 때 책에 익숙해 있었으니까 이제 글을 익숙해졌었고, 그다음에 약간 뭐 이렇게 시라고 뭐 끄적거려도 보고 뭐 하고, 그다음에 뭐 오 교수님도 그러셨겠지만 뭐 백일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뭐 나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누가 해라 말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난 이 다음에 가서 글 쓰겠다, 이 다음에 나는 국문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서 특별히 무슨 동기에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난 이 다음에 대학 가면 당연히 공부가 가지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약간 신기하긴 합니다만 그랬고, 아마 그게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 또 문학 청년이었던 저희 백부님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국문과 가셔서 또 석사 박사까지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였는지 궁금해요. 우리 국문학 하면 고전문학도 있고 또 국어학도 있고 현대문학도 있고 현대문학도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데 특히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셨는지요? 이제 대학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뭐 결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흔적의 기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람들의 흔적, 살아가는 태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글을 쓰겠다는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현대문학 쪽으로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박사 논문을 뭐랄까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일제시대, 이제 현대문학, 근현대문학이 제 전공이니까 일제시대에 생각했었고, 일제시대 어떤 문학에 대한 걸 쭉 잘 보다 보니까 일제시대에 가장 소외받은 사람들, 고통받은 사람들이 농민들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문학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박사 논문도 또 이제 일제하 농민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일제하 농민 문학 하면 이제 이기영 고향부터 시작해서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떠올려지는데 일제하 농민 문학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관심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제 오 교수님만 하더라도 농민문학 하면서 이기영의 고향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농민문학 하면 되게 춘원의 흙을 떠올리거나 시문의 상록수를 떠올릴 겁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일제시대 농민문학의 중심은 춘원이나 시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이기영의 땅이나 또는 고향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한설의 좋은 작품도 많이 있었고, 또는 김유정의 전 작품도 사실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제시대 농민문학을 두 개의 부를 크게 나눠서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작가가 농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해서 다룬 소설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춘원의 흙이나 시문의 상록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기영의 고향이나 또는 땅, 또는 김정의 만모방 뭐 이런 작품들처럼 30년대 또는 일제시대 그야말로 땅과 뒹굴면서 고통받고 신마든 농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그린 소설들, 그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게 두 개죠. 근데 그다음 우리는 너무 앞에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 뭐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제시대 농민문학은 당연히 춘원의 흙을 떠올리고 시문의 상록수를 떠올리지만은 그 소설에서의 농민들은 자기 삶의 주인공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계몽받을 대상, 무지한 대상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저는 실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 우리가 이제 농민 문학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 제가 이제 농민 문학을 주목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그 여러 통계들을 보면은 조선 산업에서 90% 이상이 농업입니다. 그래서 조선 농업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전체 조선의 인구 중에서 80% 이상이 85% 정도가 농민입니다. 결국은 조선은 바로 농업국가였고 조선인은 농민이었다는 뜻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농민 문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지식들을 좀 고쳐나가자, 그런 생각에서 농민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대학원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그 박두진 선생님을 모시고 결혼도 하셨다고 아까 그랬는데, 돌발 질문 하나 할게요. 돌발 질문입니다. 박두진 선생님께서 네. 주례를 이렇게 쓰셨다고 그랬는데, 네. 주례사가 조금이라도 기억나시는지,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주례사 얘기를. 예.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보고 하지 않고 저희 집 식구를 보고, 조군을 가족의 품에, 가정의 울타리에 매여두지 말고 좀 더 크게 사료에서 쓰이도록 놔둬라. 전 지금도 그 말씀이 그래서 제가 진짜 좋은 스승을 모셨구나 생각을 합니다. 주례사에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죠. 다 그렇죠. 행복하고 아들, 딸하고 잘 살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게 뭐 보통 일상인데, 선생님께서 어떤 주례사를 하실 때, 정말 이 질문을 진짜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말씀을 해주실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희 식구한테. 가정의 울타리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사회에서 크게 쓸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집 식구는 결혼 이후에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양해를 해줘서 참 지금도 제가 참 고맙고 미안하고 또 존경합니다. 우리 집 식구를. 예. 근데 사실 더 크게는 전 진짜 제 인생에 있어서 배 선생 같은 분을 만났다는 것. 그래서 저도 진짜 그 주례사를 들으면서 너무 그냥 맞아. 아주 크게 감동한 적이 있어요. 예. 박두진 선생님이 교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가 또 그 한마디에 이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교수님 하면, 아까도 잠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중국의 조선족 문제라든가, 또 내지는 뭐 이렇게 그 러시아의 그런 이주민들, 저희 그 중앙아시아까지 흘러간 그런 우리 그 고려인들, 뭐 이런 관심이 아주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특히 그 중국의 조선족과 관련돼서는 1992년도에 한중 수교 훨씬 이전부터 이렇게 그 관심이 아주 많으셨고, 실제로 여러 번 방문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내오셨는데,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된 계기라고나 할까,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의 조선족들을 처음 만난 건 89년입니다. 이제 일본 오사카에 이제 법정대학에서 그 고려학 학술대라는 걸 썼습니다. 그때 이제 북의 분들도 오고 조선족도 오셔서 이제 한국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고려학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때 처음 조선족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큰 울림 같은 게 있었습니다. 중국이란 큰 나라에 우리가 같은 말을 쓰고 우리가 같은 문화,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었구나. 근데 그 자리에서 참 이제 그 세미나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그 다음 해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박사 논문이 이제 일자 농민문학인데, 일제시대 우리 농민들이 조선 땅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만주로도 가고 연해주로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제 조선족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도 뭐 중국의 조선족과 러시아의 고려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제3의 터전, 조상의 무덤이 있고 자손들이 뛰어놀고 뿌리를 내리는 고향에서 살고 싶죠. 제 땅에서 살고 싶죠. 근데 그 자기 삶의 뿌리를 뽑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들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특히 일제시대 또는 천만년 만부터 우리 조선이라는 국가가 참 미안한 말이지만 국가로서의 노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왜냐면 나라가 백성들을 먹여주지도 못하고 지켜주지도 못하니까 스스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 떠난 것이죠. 그것이 지금 중국의 간도로 가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연해주로 가고 일본으로 건너는 것이죠.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다는 역사들을 많이 배우는데 그 독립전쟁의 공간이 다 만주입니다. 그렇죠? 청산리 전투, 뭐 봉오동 전투 다 만주거든요. 제 나라가 보살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 가서도 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적은 돈을 모았고 거기서 독립군들을 키웠고 연해주의 그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데는 사실은 이제 그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 러시아 혁명기간에 있었던 많은 무기들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돈만 있으면은 무기를 살 수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해의 임시정부가 있었고 똑같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임시정부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 나라가 자신을 돌봐주지 못해서 제 나라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신비대 경제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나라가 못나서 제 백성을 품에 안고 먹이고 지켜주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때 간 사람들의 후손들을 지켜주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혜동포에 가는 관심의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모두는 개인이 진 빚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한민족이라는 그 핏줄 때문에 갖게 되는 부채다. 우리가 그러니까 갖고 타고난 모태 신앙이라는 말이 있지만 모태 부채다 우리 이거 제해동포에 대한 부채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서 그 제해동포들, 뭐 조선족들, 러시아 코리안들, 또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과 자주 교류하고 그러려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걸 직접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그 중국의 조선족 학생들을 위해서 조남철 장학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매년 이렇게 지급해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이렇게 그 감동적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쑥스럽겠지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좀 쑥스러운 얘기는 쑥스럽네요. 그래서 이제 90년에 이제 북경을 거쳐서 연변에 갔습니다. 연길대학이 있죠. 연변대학이 있죠. 연길이라는 곳에. 공항에 딱 내렸는데 공항 청사에 위에 연길이라고 한글로 써 있고 그 밑에 연길이라고 한자로 작게 써 있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를 들어가는데 다 한글이 맨 위에 있고 크게 한자가 작은 글씨로 썼어요. 90년대에는 연길 시내 어디 가도 다 우리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고 그야말로 우리말이 너무 많이 들렸습니다. 자, 나라가 보듬지도 못했는데 여기 와서도 우리말, 우리 글, 우리 문화, 우리 음식 다 지키고 있구나.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뭐 이제 개혁개방 전이니까 중국의 조선조사는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그냥 처음에는 그냥 그때 여비로 쓰려고 갔던 대로 그냥 별 생각 없이 내놨다가 나중에 뭐 제 용돈 좀 모아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좀 키웠다는 말 좀 이상합니다만 지금은 그 저를 돕는 그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0,000원씩 냅니다. 한 학생들이. 그 돈이 모이면 꽤 큰 돈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줘서 2년을 맺으면은 그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대학에서 또 석사 간다면 석사 과정에 박사님 박사님 계속 장학금을 줘서 그러니까 한 번 2년을 맺으면 가급적 그 2년을 끝까지 장학금이라는 2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금 뭐 한국에 와서 지금 석박사 가지고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중내에서 그 대학 교수가 된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을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한 핏줄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중국에 있는 너희들 핏줄, 조선족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들 위해서 너희들도 뭔가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뭐 노력 그보다는 그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 우리 학생들, 졸업생들, 그 후원하는 학생들의 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민족이라는 핏줄이라는 끈끈함을 서로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학금뿐 아니라 또 중국에 책을 정말 많이 이렇게 보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책을 보내는 것은 혼자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어떤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인지요? 예, 그 책을 보내는 건 두 갈래로 하긴 했습니다. 이제 동북아 편애연대라는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책 보내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거는 이제 사회 여러 기관에 도움을 받아서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방송통신대학의 장점이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좋은 뜻을 가진 학생들도 많아요. 그 학생들이 이제 책을 모아주고, 그 다음에 책을 보내는 비용까지도 모아주어서, 그렇게 해서 책을 뭐 계속해서 뭐 중국의 조선족 소학교, 중학교 이쪽에 많이 보내긴 했습니다만은, 좀 그것도 계속 잘하고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그 교수님 만나면 꼭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거예요. 교수님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이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은 어떤 분들이 어떤 일들을 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요? 예, 이제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우학모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개인을 말하기보다는 이제 이 모임은 어느 한 분야의 분야, 예를 들면 문학이라든가 또는 뭐 예술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학문의 모든 분야에서 관심 있는 분들, 그래서 문학, 문화, 그 다음에 예술, 뭐 철학,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그 학자들이 모였는데, 아까도 제가 얼핏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서구적인 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뭐 발렌타인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학문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서양적인 것들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 이론들을 그대로 서구와는 전혀 다른 우리 사회에 옮겨서 쓴다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모임이 이제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은 이제 한 10년 좀 넘었는데, 뭐 저는 그냥 그 옆에 한 곁자리에 그냥 조그맣게 있고, 많은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는 많은 그 학문적 용어들도 각각 좀 우리말로 바꿔가기로 하고, 서구의 그 사상이나 학문적 체계도 우리 것으로 다시 한번 그 보는 작업도 하고, 또 우리 고유의 학문적 체계, 우리 고유의 사상에 대한 그 발굴이랄까, 혹은 그것을 다 정립하는 일,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쉽게 서구화되어 가는 것, 또는 서구적인 것에 쉽게 익숙해지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반성, 또 그 반성을 통해서 우리 것을 우리다움, 분명히 주는 사람, 분명히 우리 한민족은 서구와는 다른 문화적 전통 가지고 있는데 그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대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대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던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근대를 언제부터 잡을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대라고 하는 개념이 서구적인 역사 발전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서구의 역사 발전 과정과 우리의 역사 발전 과정은 다르거든요. 근데 서구 역사 발전 과정에 설명하는 용어인 근대를 가지고 다 우리 근대가 어디냐 하다 보니까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성들이 또는 우리 학문을 좀 더 그 우리 삶의 그 뿌리와 맞닿아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의 출발이다 그런 생각을 정말 좋은 모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그 프로그램의 고정 코너인데요. 책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교수님께서 참으로 많은 책을 읽어오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들 중에 한 권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책인지 궁금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네,
님 웨일즈가 쓴 아리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인가 벌써 30년 전에 어떤 출판사에서 책을 냈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참 여러 번 읽고 이런 질문 어떤 책을 좋아할 때 꼭 이제 님 웨일즈가 쓴 구술을 정리한 것이죠. 김산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사상가이기도 하고 아주 33살 짧은 생애를 살다가 사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했는데 아리랑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한 사람이 지성인으로 자라는 일, 그 지성이 사회와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문제, 특히 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고 억압된 사회라고 할 때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김산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산이 190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김산 태어나면서부터 일본 제국주의자라고 하는 아주 억압된 폭력적 존재 밑에서 성장한 사람이죠. 그런 속에서 한 사람의 아주 건강한 지식인이 어떻게 사회와 만나고 폭력적인 거대 권력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리랑이라고 생각해서 전 진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리랑을 참 많이 응원하고 여러 번 읽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들고 계신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읽으신 분들이 많을 건데 에드가 스노우가 쓴 중국의 붉은 별이라고 있죠. 그 에드가 스노우의 부인이 님 웨일즈입니다. 님 웨일즈가 이제 김산의 아리랑을 이렇게 썼는데 그 책 중에서 인상적인 대목을 저하고 교수님께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사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인가 하는 것을 논함으로써 사람을 단죄하는 짓을 더는 하지 않는다. 내가 묻는 것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낭비인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쓸데없는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부차적인가 하는 것이다. 단연간의 마음의 고통과 눈물을 통하여 오류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선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런 대목인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구절 같아서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리랑의 한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능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자연적이다. 동물적 욕망은 동물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간에게는 그렇지 않다. 인간은 자기 욕망을 통제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욕망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나는 판단하였다. 인간은 지적 의지와 사상을 가질 때에만 인간으로서 존재한다. 그 점에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인간의 정신은 자신의 외부에 있는 자연에 대한 통제력뿐만 아니라 자기 육체도 통제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성에 반대되는 인간의 정신적 능력에까지 도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교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특히 교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NGO 활동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중국이라든가 또 우리 고려인들까지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또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 개인에 대한 계획도 좋고 또 독서 르네상스 운동의 내년도 계획도 좋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아리랑의 한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문제 참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교수라는 직업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여력에 미치는 한 주변을 좀 밝고 따뜻하고 환하게 하는 일을 하고 싶고 독서 르네상스 운동은 진짜 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진짜 혹시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독서를 아주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 또 재외동포라든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도 한국 사회 전체가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봉옥의 책지 오늘 순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3년도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월평균 독서율이 책 한 권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앞에서 재미삼아 소개해드렸던 호킹 지수까지 엄격하게 적용해 본다면 그보다도 훨씬 더 비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바로 그런 점에서 독서 르네상스, 즉 책의 부활을 꿈꾸는 독서 르네상스 운동 같은 조직의 활성화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거라 믿습니다. 오봉옥의 책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